잠깐만, BOJ도 뭐하냐 지금? 나 사고 있어. 지금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어제는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한 경제 뉴스, 특히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리세션이 공식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그럼 리세션의 모양은 어떨 것 같냐, 이런 질문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길까? 얼마나 셀까? 얼마나 아플까?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제 예시인데 강도는 약하지만 오래 지속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도가 얼마나 심할지도 알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더 어려운 게 어떤 정책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기 침체 사례를 보면 일단은 듀레이션, 길이를 보면은 대략 한 10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생긴 리세션 같은 경우에는 2%였었던 거죠. 이번 리세션은 과연 어떤 모습을 띨까요? 자꾸 이제 최근에 이제 외신에서는 이머징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이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낮아진 밸류에이션, 주가는 이미 너무 싸지 않냐? 그리고 성장은 지금 빨리 하는데 선진국보다 그 이머징 시장을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연준의 금리도 많이 올리고 있지만 이머징 국채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위험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반론 하나 할게요. 반론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머징을 사야 된다라는 논리는 여기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과거에 미국 금리를 올릴 때요. 지금 이 구간에서요.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려오거든요. X자를 그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흥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신흥국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됐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2000년대 초반과 2015년, 16년 이 당시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동안에 글로벌 경제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무색하게 지금은 신흥국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 타이밍이라서 뭔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자꾸 신흥국을 사야 된다라는 논리들은 여기저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인데요. 일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분을 모셔왔습니다. 조지 소로스죠. 1992년 9월 16일 이때 당시에 100억 파운드 규모의 숏 포지션을 구축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영국의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한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파운드화가 이 정도 유지되다가 이날 그래 미안해 내가 졌다 라고 얘기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아마 이분은 11억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5조 정도 돈을 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유명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헤지펀드 매니저가 영국을 굴복시켰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영국이 버티다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지금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요. 지금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과 구로다 총재 사이에 그런 대결 구도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블룸버그 뉴스가 어제 나왔고요.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일본 진실의 순간을 맞이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로다 총재가 내년에 만기인데 과연 이때까지 만기를 유지하실 수 있을지 지금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 볼게요. 우선은 모든 것의 시작은 아까 그 파운드화를 고정시켜 놨던 것처럼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를 0.25%로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나라 금리 다 올라가는데 일본 금리만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본은 별로 안 좋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BOJ가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야 됩니다. 무제한으로 돈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푸니까 그 화폐가 약세가 되죠. 그래서 엔화가 약세가 됩니다. 그런데 엔화가 약세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일본은 에너지도 수입해와 곡물도 수입해와 다 수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입 물가 상승을 그대로 용인하면서 이 0.25% 금리 YCC라고 하는데요.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뭔가 끊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공격하는 거죠. 저라도 공격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일본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보면은 금리는 지금 최근에 0.25%까지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가게 막으니까 여기에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올라가려고 하는 힘은 뭐냐면은 일본 국채를 내다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다 파는데 막으려고 하는 힘은 뭐냐면은 BOJ가 사는 거죠. 그럼 BOJ가 얼마나 샀냐를 보여주면 이 그림입니다. 잠깐만, BOJ도 뭐하냐 지금? 나 사고 있어.
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채 금리는 이 정도인데 다른 나라는 다 올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엔화는 지금 24년 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엔화 어디로 가야 되냐 쭉 가보니까 2000년 초반으로 가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2024년 내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헤지펀드들은 여전히 엔화 약세에 베팅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느냐 아니면 일본이 결국은 막아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터키 이야기 잠깐 해보겠는데요. 터키는 물가 상승률이 잠깐만요, 이거 맞습니까? 이거 79%입니다. 79%요. 제가 얼마 전에 식량 얘기하면서 터키에 다녀온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긴 정말로 오전에 갔을 때랑 오후에 갔을 때랑 기름값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78.6%를 기록했습니다. 세부 항목이 더 기가 막힌데요. 에너지 가격이 150%, 식음료 가격 93%, 교통비 123%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살인적이게 되고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64%, 즉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64%씩 내가 가난해진다라는 거죠. 정치 이슈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대중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정부의 의견이 반으로 나뉘었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입니다. 대중관세와 관련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일부에서는 대중관세로 완화해야 된다라는 쪽에서는 인플레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 지금 인플레 잡아야 돼. 내리자라고 하는 반면에 무역 대표부 같은 경우에서는 나중에 협상할 때 불리해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서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리고 바이든 지지율은 38%까지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짤이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바이든플레이션인데 바이든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바보처럼 투표한 것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독립기념일 때문에 휴장을 했는데 비극으로 끝났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면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다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안타까운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원자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인플레이션 이제 내려오냐,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커머더티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자재가 하락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 해지하려고 들어왔던 돈들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은 거짓말 안 합니다. 네. 벌 게 없으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커머더티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거고요. 이유를 봤더니 대규모 자금 이탈이 있더라. 대규모 자금 이탈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162조 원의 자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업체 이야기인데요. 채권 상환 실패했다. 중국의 디벨로퍼가 채권 상환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간간히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위 스마오라는 그런 부동산 개발 업체가 달러로 빌린 채권을 상환을 못하겠다. 약 1조 원 정도 규모의 달러 상환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내용을 보면은 매출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와서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2022년에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게 중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출금 중지, M&A, 파산 등등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립토 대출 플랫폼인 버울드가 출금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립토 대출 플랫폼 싱가포르 소재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크립토 대출 플랫폼인 멜로드가 출금 중지를 했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누가 파산했다더라, 채무 조정에 들어갔다더라, 아니면은 뭐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더라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보기에도 막 무서운 그런 법정 용어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고 어두울 수도 있고 리세션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식시장을 투자를 그냥 떠나버리면 나중에 너무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이거는 진짜 베팅 천재 이루야 그러면서 막 베팅을 엄청 많이 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최소한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특히 뭐 일본이 어떻게 망하냐 안 망하냐 이런 거 너무 재밌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존 투자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